안녕하세요. 양양 컬처클럽 문화가 있는 날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양양 컬처클럽은 양양 문화재단에서 양양 국민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 함께 하실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컬러풀한 세계 일주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여행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물길 여행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우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사랑하는 아티스트 김물길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여행도 하고 그림도 그렸어요 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제 이야기를 구구절절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또 영화관이고 하니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여행을 했을까? 또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짧은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앞서 보여드리는 5분짜리 영상이에요. 길진 않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런 여행했구나 라고 편안하게 먼저 감상해 주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아이,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제가 또 여행을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을 만났으니 여러분에게 어떤 작은 마음의 선물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제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일일이 다 챙겨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작은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제가 작은 퀴즈 하나를 낼 텐데요. 용기 있게 먼저 맞춰주시는 분께 제 그림이 들어간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숫자 2246400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오른쪽에 계신 남성분 번쩍 손을 들어주셨는데 22살? 말씀해 주세요. 22살 46개국 400개의 그림. 3개 중에 2개나 맞추셨습니다. 네, 가장 앞에 22라는 숫자 말고는 다 맞춰주셨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 22가 뭘까요? 네. 22년간 그렇게 여행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여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네, 여기 앞에 22개월 동안 46개국 정답입니다. 네. 맞춰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따 끝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으로 만든 가방과 티셔츠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맞추셨고요. 22개월, 673일이에요. 673일 동안 5대륙 46개국을 여행하면서 400여 장의 그림을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왔다 갔다 했던 시간을 다 합쳐보니까 673일이네가 아니라 처음에 한국을 떠나서 쭉 여행을 하고 돌아오니까 22개월이 흐른 뒤였어요. 그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요. 누구와 함께 여행했던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렇게 쭉 그림을 그리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딱 이런 얘기 들으시면 지금 시국인지라 여행도 못 간 지 오래됐고 부럽다, 대단하다, 또 혼자 어떻게 저렇게 여행을 했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집에 돈이 많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행을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제주도 여행, 유럽 몇 박 며칠만 갔다 오려고 해도 몇백씩 깨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여행 갔을까? 또 여행 가려면 한국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쓰죠. 쟤는 영어 엄청 잘했나 보다. 학창시절 때 공부 잘했나 보다. 뭔가 나랑은 다른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 하면서 차이점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부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저도 집에 돈이 많고 영어도 잘하고 그런 똑똑한 학생이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저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나가본 적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여행과 해외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부모님에게 들었던 별명이 하나가 있었는데 덜랭이였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놓치고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 덜랭이였던 성격이 너무 싫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노력을 하면 고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좀 심한 강박증에 걸려서 어떠한 행동의 마무리를 3번 확인하고 3번 반복하지 않으면 다음 행동으로 잘 못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초반까지도 그 강박증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고요. 또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눈에 띄는 학생도 아니었고 학창 시절을 통틀어서 단 한 번도 회장, 부회장 후보에도 올라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제가 바뀌게 됐던 굉장히 저에게는 큰 계기가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그때 대학교 한 2년쯤 다닌 후에 저희 집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에는 학번을 치면 개인정보란이 있어서 이사를 가면 뭔가 우편물이 와야 되니까 주소지를 옮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학번을 치고 로그인하고 딱 주소지 옮기려고 들어갔는데 학교 홈페이지 홈 화면 왼쪽 위에 공지사항란에 너무 눈에 띄는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학생들을 뽑아서 해외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열렸다라는 거였고
클릭해서 보니까 워크캠프란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항공권, 생활비를 제공해주고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문화 교류하고 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 학교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딱 그걸 보고 이거야말로 내가 공짜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요.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심했겠죠. 참 운이 좋게도 그 워크캠프 저희 학교에서 만들었던 그 캠프가 저희 학교에서 1기로 시작된 거라서 홍보를 많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했고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정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었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큰 경쟁률을 거치지 않고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뽑혔는데 어느 나라를 보내줄 것인가. 근데 그때 제가 가게 된 나라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낭만이 넘치는 유럽, 그 중에서 프랑스였어요. 대학생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배낭여행 혹은 해외 경험을 프랑스로 한다는 건 너무 멋있잖아요. 아, 나 이제 프랑스로 가는구나 들떠 있었는데 점점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설레임보다는 솔직히 걱정이 너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캠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만 모이는 게 아니라 해외 각국에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문화 교류하는 그런 캠프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용어가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수능이란 걸 보고 들어가지만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종이 위에 적혀있는 영어 문장이 틀렸는지 아닌지를 막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에 있는 걸 자연스럽게 내뱉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외국인 친구도 사귀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해 본 적도 거의 없었고 와,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건 그냥 여행이 아니라 전쟁이겠는데? 내가 괜히 가서 안 좋은 추억 만들고 오거나 괜히 상처만 받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더 컸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뽑혔고 가야만 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나를 안고 프랑스 파리에 비행기를 타고 갔고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남쪽에 있는 조그만한 시골 마을 그 캠프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 14명 정도의 외국인, 각국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이 모였었고 다 제 나이 또래였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14명 중엔 저를 언어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던 그런 한국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버버 말도 안 되는 발음과 문법과 영어 실력으로 대화를 시작해요. 뭐 이따 물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영어를 친구들이 귀신같이 알아듣는 것 같고 또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생각보다 귀에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 아니시겠지만 그 당시 저에게 그 영어라는 것은 그냥 점수의 수단이었어요. 내가 영어 시험을 잘 봐서 어떻게 점수를 높게 받지?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였지 이 영어를 가지고 내가 어딘가에 나가서 그냥 대화의 수단으로 써야지 친구와 이런 소통을 할 때 써야지 라는 생각을 제가 못 해봤던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공간에서는 영어는 점수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 친구들이 저 한국 친구 영어 잘 못하나 봐. 내가 조금 더 쉬운 단어로 얘기해줘야지. 제가 좀 발음이 어색하고 문장이 틀려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맞아? 이런 식으로 다시 물어봐주고 하면서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원활했습니다. 한 3주라는 시간 동안 제가 캠프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마음속 깊은 뭐 가정사까지 고민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그런 대화가 가능해지더라고요. 제 영어 실력이 뭐 첫날과 마지막 날이 막 늘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어 실력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근데 마음을 열고 긴장을 풀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즐거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캠프가 정말 제 인생의 큰 동기가 되었고요. 와, 내가 혼자서 잘하는 게 크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 어렸을 때부터 꾸는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잘하고 곧잘하고 좋아하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끄적끄적 낙서하고 그림 그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꿈이 화가예요. 화가가 될 거예요. 난 평생 그림 그리면서 사는 게 꿈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전 미술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술대학을 다니면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었는데 이런 해외 경험이 오니까 그래, 가서 뭔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첫 해외니까 열심히 일기를 써볼까? 라는 생각으로 무제공책을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다시 잠잘 때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보는 풍경이 너무 낯설고 재밌고 보는 사람들의 얼굴 모양도 코 높이도 머리 색깔도 하늘 구름 모양도 먹는 음식도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일기를 쓸까 했던 그 일기장에 저도 모르게 그날 보고 느꼈던 것들을 그림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캠프를 다녀와서 나도 이렇게 혼자 잘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과 동시에 그래, 내가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낯선 여행지를 여행을 하면서 그런 자극제로 그림을 그린다면 내 그림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라는 저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를 마치고 나서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나 세계 여행하면서 나 그림 그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딱 하자마자 여행을 뿅 떠나면 사실 가장 이상적이었겠지만 이제 그러질 못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표 한 번 끊으면 없어질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나 세계여행 꿈인데 돈 좀 주세요 라고 해봤자 어차피 한 푼도 못 받을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부모님에게 아예 여쭤보지조차 않았고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답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내가 벌어서 그 돈으로 여행을 떠나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치열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냐면요. 우선 학교를 다니는 중간에 알바를 열심히 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곧잘 하는 재주가 그림 그리는 거다 보니까 미술학원에 가서 보조 강사 아르바이트라는 그 알바를 해요.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교 친구들의 그림을 옆에서 가르쳐 주는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이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었고 그만큼 많은 돈을 벌 수도 또 모을 수도 없었어요. 아, 그래. 내가 알바가 아니라 직원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3학년까지 그 알바를 하다가 그 알바를 마지막으로 휴학을 합니다. 휴학을 하고 잡코리아, 알바몬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많은 이력서를 뿌려요.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사과인데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근데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그리고 자격증도 없고요. 요즘 토익 토플 점수 아무것도 없고 그냥 대학생 3학년인 휴학한 애가 자기 회사 직원으로 되고 싶다고 보낸 거예요. 어떠한 회사도 그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저도 당연히 모든 회사에서 퇴짜를 맞았고요.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니 딱 한 회사에서 답이 왔어요. 그 회사는 서울 대학로 골목길에 있었던 작은 회사였고 양말 만드는 회사였어요. 정말 작은 회사였고 회사 직원이 6, 7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막내 인턴으로 들어갔고 그때 제가 받았던 인턴 월급이 정확히 1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회사다 보니까 밥이 제공되는 곳도 아니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면 알아서 나가서 그 시간 동안 밥을 사 먹고 오는데요. 저는 그 밥을 매일매일 사 먹는 돈도 아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열심히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돈을 아끼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좀 줄이고 사고 싶은 것도 참고 하면서 치열하게 돈을 아낍니다. 근데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아꼈지만 모이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여행 경비까지 도달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일을 해야겠다 해서 투잡, 쓰리잡을 뛰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동네도 많이 봤어요. 카페, 스튜디오, 아파트 단지 혹은 공장 단지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벽에 예쁜 벽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벽화를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일당을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그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무조건 벽화 알바를 하고 평일에는 회사가 이제 칼퇴근 6시에 끝나면 벽화 야간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끝나면 새벽 4시? 빨리 끝나면 새벽 2시? 그러면 대학로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큰 길가 바로 옆에 큰 찜질방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서 잠을 자고 똑같은 옷을 입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꼬박 일만 했던 기간이 2년 반 동안
휴학을 하고 일만 했어요. 대학생이 휴학을 하고 2년 반 동안 일만 하면 과연 얼마 정도를 모을 수 있었을까? 짐작이 잘 안 되시죠? 그때 당시 제가 모았던 돈이 약 2,500만 원의 돈을 모았습니다. 뭐 누군가에게는 에게 혹은 누군가에게는 와 진짜 많이 모았다. 그렇겠지만 저한테는 그 당시 정말 피 같은 돈이었고 자, 난 휴학을 했으니까 시간도 있고 그리고 돈도 열심히 모았어. 이제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못 떠나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여행을 못 떠납니다. 답답하죠. 도대체 왜? 언제 여행 떠나나? 아마 여기 계신 다수의 분들은 제가 딱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덜랭이인 딸이고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를 걱정했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자녀가 엄마 아빠 나 돈 모았으니까 오랜 시간 세계여행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이고 그래 우리 딸아들 다녀오거라 하면서 흔쾌히 허락해 주실 부모님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 내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내가 나의 엄마 아빠라도 쉽게 허락하기 쉽지 않겠다. 그래 내가 100번 1000번 막 쪼르는 것보다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와 딜을 합니다. 엄마 아빠 나 세계여행이 아니라 딱 여행 한 달 기간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 여행 한 달만 잘 다녀와 볼게요. 그러면 나도 내가 혼자서 이렇게 긴 시간 여행할 수 있을지 한번 보고 부모님도 아 얘가 잘할 수 있겠구나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때요? 힘들게 한 달을 그렇게 허락을 받고요. 여행을 준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혼자 뭐 배낭여행을 한 달 동안 간다라고 생각하면 뭐 유럽 너무 좋은 나라 많죠. 캐나다, 호주, 미국 너무 갈 곳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나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곳은 여행 인프라, 정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잘 다녀와도 이거 보세요. 제가 할 수 있었잖아요. 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혹은 조금 꺼려하는 나라들을 골라서 갑니다. 그때 갔던 나라가 여기 보시면 한국이 있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여행한 후에 키르기즈스탄에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갑니다. 모스크바에서 러시아를 횡단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 또 블라디보스톡에서 1박 2일 배를 타고 동해로 돌아오는 여행 일정을 짰어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죠. 네. 저도 이 여행 일정을 짜면서 아, 내가 제정신인가? 너무 어려운 나라들만 선택했나? 걱정을 하나를 안고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너무 다행히도 크게 다친 적도 없고 좋은 현지인들에게 도움도 받고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 내부 사진이에요. 한국은 아무리 멀리 가도 몇 시간이면 기차 타고 가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너무 크다 보니까 10일 동안 기차를 타야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을 하거든요. 제가 10일 동안 이 기차를 타면서 이 침대칸을 사용하면서 여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저는 영어도 부족했지만 러시아어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짓발짓 가져간 공책에다 그림 그려가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여행을 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뒤에는 큰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동해로 돌아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마 이 화면이 조금 흐리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어두운 색 원피스를 하나 입고 있습니다. 근데 저 원피스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저 원피스를 제가 중앙아시아 길거리 시장에서 어떤 할머니가 쭈그려 앉아서 파시는 원피스를 보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고 또 원단이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저걸 사서 주구장창 입고 다녔는데 입고 나갈 때마다 현지인들이 저를 보면서 뭔가 수근수근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외국 사람이어서 그렇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나라를 떠날 때쯤 알게 된 사실이 이 저 원피스가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입는 잠옷이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그렇게 잠옷을 입고 신나서 활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봤을 때 참 웃겼겠죠.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저게 잠옷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행 다녀와서도 꽤 오랫동안 여름마다 저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잠옷을 입고 저렇게 배낭을 앞뒤로 메고 씩씩하게 집에 가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 아빠 집에서 막 나오시고 저희 엄마는 거의 우셨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제가 찍어온 사진을 막 보여드리면서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혼자서 비자도 받고 이런 친구도 사귀었고 내가 이런 나라를 쭉 여행하고 왔다. 신나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 아빠가 막 들으시더니 그래 너 아직도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냐고 너 할 수 있겠냐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꼭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때 저희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못 말리겠다 다녀와. 근데 네가 가서 행여 잘못돼서 못 돌아오더라도 그건 네 선택이야. 네 운명이야. 저한테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아실 거예요. 부모님의 진심도 아니고요. 당연히 건강하게 잘 다녀와야 되겠죠. 신신당부 나 너무 잘 다녀올게요. 자주 연락할게요. 약속을 하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화면 속에 있는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밝게 웃고 있지만 사실 제 등 뒤에 있는 저 배낭의 무게가 한 15kg 정도 그램 그리고 앞에 이 보이는 동그라만 검은 배낭이 한 5kg 그러니까 총 20kg 배낭을 메고 여행을 했고요. 5대6 46개국 여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5대6? 46개국? 어디 갔다 왔을까? 이제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한 지도에 이렇게 선으로 저의 전체 여행 루트를 그려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로 가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인도, 네팔, 아프리카에 가서 이 불빛을 따라 이 아프리카 대륙을 쭉 올라가서 육로로 유럽 끝까지 유럽 끝에서 다시 남미 페루로 넘어가서 이 불빛을 따라 육로로 멕시코까지 올라간 후에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을 돌아오는 전체 여행의 루트였어요. 참 많은 여행지 국가를 오랫동안 여행을 했죠. 근데 저는 이 여행을 준비하고 떠날 때 마음가짐이 내가 번 돈 룰루랄라 쓰면서 여행해야지 라기보다는 진짜 나는 이 여행을 내가 치열하게 준비한 만큼 멋지게 경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고 소소하지만 저만의 규칙을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는 매일 보고 느낀 것을 그림으로 그리겠다. 두 번째는 그 재료는 무조건 현지에서 조달한다. 세 번째는 돈을 아껴 쓴다. 이 세 가지 규칙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뭐 그림을 그리고 뭐 하는 건 너무너무 저에겐 즐거운 일이었지만 돈을 아끼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친구 길거리에서 만난 친구네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정말 먹을 거 아껴가면서 가끔은 굶기도 하고 엄청나게 저렴한 숙소만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기도 했었어요. 또 이것 말고도 처음 해보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선 저는 그렇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네팔에 갔더니 온통 주변이 산인 거예요. 히말라야가 있는 나라잖아요. 제가 열심히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산을 타보자 해서 현지인에게 추천을 받아서 거기는 만만한 산이야 라고 해서 갔던 곳이 무려 해발 3,200m의 산이었고요. 올라가는데 내려오는데 총 4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만한 산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체력이 좋았나 봐요. 그 산을 거뜬하게 탑니다. 자신감이 생겼겠죠? 아프리카에 갔더니 그것보다 더 높은 5,895m를 자랑하는 킬리만자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 유명한 산이죠. 그래?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는데 5일이 걸리는 산이야? 그럼 나는 하루만 더 그때보다 고생하면 아프리카 최고봉을 정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산을 탑니다. 그런데 정말 뼈저리게 후회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4,000m부터 고산증이란 게 오더라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오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삼켜내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구역질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노란색 위액을 제가 처음 봤는데 노란색 위액이 나올 정도로 구역질을 하고 숨을 잘 쉬지를 못해서 뭔가 우주에 나가 숨 쉬는 것처럼 헐떡거리고 온몸에 근육이 말을 안 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기와 고집으로 정상까지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내려왔는데 그때 얼마나 제가 고생을 했으면 이 산을 내려와서 거의 일주일가량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온몸 근육이 다 상해서 앉고 서는 것도 힘들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죠. 역시 높은 산을 함부로 타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는 거였구나라는 걸 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해준 경험이어서 이 킬리만자로 산이 저희 세계 일주 마지막 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 누군가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있는데 저 사진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바로 접니다. 제가 뛰어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한 곳, 빅토리아 폭포, 바로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 폭포 한가운데엔 번지점프대가 있고요. 무려 높이가 111m예요.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없어서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경험 어디서 해보겠어 하면서 돈을 내고 발목을 묶고 뛰어내리는데 처음 느껴보는 그 속도감과 그 짜릿함이 너무 지나쳐서 제가 쇼크를 받아서 거의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인형처럼 막 매달려 있어서 손발이 마비가 되고 막 말리고 그랬었거든요. 안전요원이 끌어올려서 막 정신 차리게 물 뿌리고 막 민폐 때리고 마사지를 해주면서 제가 정신을 차렸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다행이다. 죽을 뻔했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미안했던 건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처참한 일련의 과정을 다 지켜본 돈을 내고 기다리고 있었던 여행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는 바람에 제가 거긴 담당자에게 굉장히 눈초리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여행을 하자 해서 조금 더 소극적으로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아끼고자 하는 그 목표 때문에 카우치 서핑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문화 교류를 기반으로 현지인들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부부, 아이가 있는 뭐 가족, 혹은 여자가 있는 호스트 이런 집에서 보통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숙박비를 많이 아꼈고요. 제가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 했던 방법인데 전 누구에게도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제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말씀드립니다. 너무 긴 구간, 너무 비싼 교통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가끔 이렇게 히치하이킹해서 지나가는 차를 잡아 타고 여행을 하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여행을 했죠. 또 여행하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헤어스타일도 있었는데요. 레게 머리예요.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레게 머리를 하고 여행을 해보기도 했고 동물원이 아니라 대자연에서 뛰어노는 동물 세렝게티 초원을 보기도 했었고요. 또 제 이름이 물길이라 그런지 제가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서 바다를 만날 때마다 20m, 30m까지 내려가서 정말 파란색 다른 세계를 경험해 보기도 했었어요. 고래도 보고요. 상어도 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짧게 얘기해드렸던 경험과 에피소드들이 물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듣기에 나도 저기 가서 레기무르트 한번 해보고 싶고 세렝게티 초원도 보고 싶고 바닷속도 들어가 보고 싶고 약간 엉덩이를 들썩이는 얘기를 섞어서 해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집 떠나면 정말 고생입니다. 저도 그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제가 힘들었던 경험만 여기서 얘기하자면 오늘 밤까지 저랑 같이 저녁 먹고 집에 가셔야 될 정도로 고생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짧게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는 못 먹는 음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위도 굉장히 좋고요. 입맛도 좀 둔한 편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안 맞는 음식을 아프리카에서 찾게 됩니다. 인젤라라는 음식이고 이 아래에 있는 팬케이크 같은 걸 뜯어서 안에 있는 양념을 묻혀서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먹을 때는 먹을만 해요. 근데 먹고 나면 무조건 고열, 설사, 구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음식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한 며칠, 거의 일주일 가까이는 잘 먹지도 못하고 몸이 많이 축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우선 제가 숙소를 잡을 때 막 호텔 이런 데를 잡은 적이 없었겠죠. 그 동네에서 가장 싼 곳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와 항상 거리가 있죠. 더러운 숙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빈대라고 물려보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많이 호전된 상태에서 제가 이 과정을 찍으려고 한 거지 나중에 이걸 강연할 때 써야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이건 좀 많이 나은 상태고요. 목부터 정말 발목까지 좀 피부병 걸린 사람처럼 온몸에 빈대를 뜯겨서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빈대를 물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아프리카 빈대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기의 간지럼의 한 100배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 간지럼이 사라지기까지는 제 경험상은 꼬박 보름 정도를 그냥 하루 종일 긁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벗겨져서 피가 날 정도로
근데 사람이 간지러운 게 그렇게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 좀 제정신이 아니게 될 정도로 고통스럽거든요. 울면서 보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독하다고 생각하는 건 음식 안 맞아서 막 체력도 없고 여행하기도 힘들고 빈대에 뜯겨서 맨날 며칠 긁으면서 그 피를 보면서 울고 충분히 여행을 그만할 법한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여행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 독하죠. 근데 여행 떠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와, 나 진짜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 여행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한창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행할 때였어요. 에티오피아 나라는 이 빨간색 지도에 표시는 바로 저 나라입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는 조그마한 타운, 바르다르라는 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여행을 해볼까 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배낭, 20kg 배낭 앞뒤로 메고 막 숙소를 구하려고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처음 보는 현지 남자애가 저한테 안녕, 헬로우,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이 막 낯설게 말을 걸면 피하거나 좀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시면 에티오피아의 위치가 우측에 있죠, 위에. 근데 저는 여기 남아공에서부터 이렇게 에티오피아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이미 수개월 아프리카를 여행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너무 친절하고 좋은 현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시 세상 어느 나라든 사는 모습 똑같구나.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대륙이었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출처 없는 색안경,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정말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 친구가 당연히 이 친구가 좋은 친구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경계를 풀고 제가 그 질문에 편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좋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랑 걸으면서 제가 혹시 이 동네에서 좀 싼 숙소를 추천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아마 저기도 좀 괜찮을 거고 저기도 좀 저렴할 거야 라고 몇 군데를 얘기해 주면서 저한테 너 그렇게 돈이 아껴야 되면 숙박비에 돈 쓰지 말고 차라리 우리 집에 와서 지내다 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혼자 여행하는 여행자가 그 얘기 듣고 좋아하고 가겠어요. 또 성별도 다르다 보니까 좀 경계를 했겠죠. 당연히 조심해야 하고. 저는 너무 고마운데 난 내가 숙소를 잡아서 갈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마 제가 왜 걱정하는지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저한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사촌, 동생 다 같이 사는 집이라서 걱정 안 해도 되고 아마 너 오면 가족들이 되게 반가워할 거야.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그 말하는 그 눈빛을 딱 봤는데 이건 진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홀린 듯이 그 친구네 집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정말 말했던 그대로 대가족이 사는 집이었고 너무 좋은 할머니와 어머님 계셨어요. 사촌 동생들도 있었고 저는 거기 조그마한 손님방에서 짐을 풀고 지내게 되는데 얼마나 운이 좋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말 걸다가 친구 됐는데 그 친구가 자기네 집에 초대해서 좋은 가족들도 보고 돈도 아낄 수 있고 진짜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친구는 일할 시간 빼고는 저한테 계속 밥도 사주기도 하고 친구도 소개시켜주고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천사처럼 잘 해줬습니다. 그렇게 한 이틀 정도가 지나고 제가 떠나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 같이 사는 그 친할머니께서 건강이 너무 위독하셔서 온 가족이 다 병원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 혼자서 내일 떠나야 되니까 짐도 챙기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일이 일찍 끝나는지 집에 왔더라고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갑자기 돌변해서 저를 위협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달러, 카메라, 핸드폰,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말 그대로 강도질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몸이 다치거나 뭔가 해를 당한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나가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여행을 하려고 필요한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사라진다는 게 너무 저에겐 큰 충격이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곧 가족들이 들어오니까 일로 바치면 되는 문제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바보 같았던 건지 그러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할머니가 너무 이독하셔서 뭐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가족들이 그 상황에서 힘들어하는데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뭐 이랬으니까 이거 물어내세요라는 말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최고의 선택은 없다. 최선은 나도 빨리 마음 정리하고 엄마 아빠 있는 한국으로 나도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밖에 담벼락에서 막 울고 있었는데 어떤 처음 보는 아저씨가 그 담벼락 끝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저를 힐끔 보고 그 친구네 집으로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구지? 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 친구의 친삼촌이셨어요. 멀리서 사시는 분인데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얘기 듣고 내려오셨더라고요. 근데 아마 들어가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뭐 밖에 누가 서 있었는데 누구야, 뭐 누가 데려온 친구야 이런 대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다시 나오셔서 너 누가 데려온 친구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 울고 있어?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뭔가 그 아저씨가 이상한 걸 감지했는지 저한테 계속 물어보셨고 제가 결국엔 그분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그 친구가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전가, 물건을 빼앗고 했었던 전과가 있는 친구더라고요. 심지어 한번 감옥까지 갔다 온 적이 있대요. 원래 이런 적 많잖아요. 어떤 사건이 빵 터지고 나서야 지나온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딱 터지고 나니까 알고 보니 그 친구와 그 가족들이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자신의 이런 악행과 자신의 이런 숨기고 싶었던 내용들을 저한테 가족들이 얘기할까봐 저랑 가족들이 밥 한 끼를 못 먹게 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자기랑 아침을 먹으러 가야 된다. 나가고 어디 돌아가다 이따가 만나. 저녁에 같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가족들이 너무 잘 챙겨주긴 했지만 뭔가 깊이 그 친구가 없이 대화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삼촌이 저한테 그 친구는 아마 그걸 다 쓰고 이제 없어질 때까지 탕진할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이 대신 사과하겠다고 그때 가지고 있던 현금도 저한테 다 주시고 그날 묵을 수 있는 호텔을 따로 마련해 주시고 제가 그 다음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였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아예 항공권까지 끊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잃었던 걸 다 보상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 때는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옆에서 막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내가 여행을 좀 더 이어가라는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삼촌이 끊어준 항공권을 딱 갖고 바로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를 떠나서 갔던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여기가 이집트 카이로 공항의 내부 사진입니다. 정말 복잡하고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여행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 카이로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컨베어 벨트에서 제 배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설상가상 안 좋은 일 한꺼번에 온다고 하잖아요. 제 배낭이 끝까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실이 된 거예요. 그 비행기에 그 배낭이 타고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멘붕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돈 될 만한 이런 걸 떠나서 그 가방 안에는 가장 중요한 저의 그림들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방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냥 제 여행이 다 물거품화되는 기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패닉 상태가 돼서 공항 오피스에 가서 내 배낭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직원이 네 배낭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인상착의를 좀 적고 비슷한 거 찾으면 연락할 테니까 너의 연락처를 적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과 하루 전날 그 나쁜 친구에게 핸드폰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연락처가 없었고 제가 연락처가 지금 없다, 핸드폰도 없다 하니 그러면 여기 오피스 번호 적어줄게. 네가 틈틈이 여기에 전화를 줘. 뭐 정해진 답도 없었고 제가 어떻게 컴플레인 해봤자 변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그 손에 번호 하나 쥐고 공항 근처에 있는 또 가장 싸 보이는 숙소에 가는데 3층짜리 건물 옥탑방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제가 뭐 하루 이틀 낼 돈은 있지만 여기서 오래 머물면 낼 수 있는 돈이 넉넉히 없었기 때문에 그 가방에 돈이 있었고 또 카드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때 조금 상황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제가 이 가방도 잃어버리고 지금 여기 있는 만큼 제가 돈을 다 못 낼 수도 있는데 가방만 찾으면 제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좀 며칠 동안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저의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전 당연히 쫓겨날 줄 알았는데 그 사장님께서 오히려 그러냐고 하면서 안쓰러워 해주시면서 조그마한 방 하나를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을 다 잃은데도 울면서 앉아 있었는데 한두 시간 정도 지났을 때 누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3명이 들어왔습니다. 서양 남자 둘이랑 홍콩에서 여행 온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거기는 숙소 사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치는 여행자들한테 어떤 불쌍한 한국인 여자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여자애가 가방 다 잃어버리고 울면서 저기 있는데 우리가 신경 써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신경 써주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를 들은 그 아주 착한 여행자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너 뭐 가방 다 잃어버리고 그랬다면서 혹시 한국에 연락할 거 있으면 내 노트북으로 스카이프로 연락할래? 너 뭐 혹시 씻을 거 필요하지 않아? 비누도 없는 화장실인데 내가 빌려줄게. 제가 거기서 한 2, 3일쯤 됐을 때는 영국인 여자 여행자가 저한테 옷도 빌려주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집트가 40도였기 때문에 한 옷으로 제가 2, 3일 동안 살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제가 적어온 그 오피스 번호로 계속 전달하시면서 제 가방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한 3일쯤 지났을 때 사장님께서 공항에서 너한테 오래, 가방 찾으러 오래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내가 가방 찾아가지고 올게 해서 공항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공항에 갔을 때 제 가방이랑 비슷한 것들이 어느 정도 모여서 그 중에서 제가 찾아볼 수 있게 해놨나 라는 기대를 안고 갔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저보고 따라오래요. 저는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따라갔죠. 이 이집트 카이로 공항 뒤편에는 굉장히 큰 화물 창고가 있습니다. 분식물 창고였어요. 높은 철문을 낑 열면 마치 거대한 서점처럼 철제 선반들이 쭉 있고 거기에 책처럼 캐리어랑 배낭들이 막 차곡차곡 껴져 있고 이렇게 다 분실물이거든요. 저한테 자 이제 너의 가방을 한번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듣기엔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알았어 하면서 씩씩하게 기대를 안고 몇 시간 동안 그 창고를 다 뒤져요. 가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바닥에 막 주저앉아서 막 신세한탄을 하면서 막 울었는데 그때 제가 직원한테 울면서 했던 말이 나는 꿈이랍시고 이렇게 돈 모아서 세계 일주 왔는데 가방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 내 꿈은 다 망했어 나 다 실패했어 이러면서 울었어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직원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저한테 여기에 가방이 없어? 그러면 한번 아직 여기에 들어오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 공항에서 한번 뒤져볼래? 라는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카이로 공항이 정말 큰 공항으로 유명한데 거기를 한번 뒤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거기서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케이 하고 해가 질 때까지 이 공항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배낭을 찾아요.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찾게 됐냐면 해가 다 지고 분실물로 보이는 가방이 사실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제 배낭을 파란색 레인 커버로 싸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파란색이 어떤 가방 더미 사이에서 빼꼼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헤집어 보니까 진짜 제 배낭이 있었고 저는 그 배낭을 안고 또 펑펑 울죠. 너무 신나는 그 기쁜 마음에 울면서 직원한테 가니까 직원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공항 안에 편의점이 거기도 존재해요. 그럼 거기서 과일 주스 캔을 저한테 사다 주면서 와 여기서 배낭을 이렇게 하루 만에 찾다니 너는 정말 럭키걸이다. 너 이렇게 럭키한데 어떻게 여행을 그만해. 당연히 여행해야지 럭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방도 찾았고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나 진짜 너무 럭키하지. 당연히 여행 더 해야지. 저도 얼떨결에 그 직원 친구와 약속을 할 정도로 신이 나서 배낭을 메고 직원이 사준 주스를 마시면서 숙소에 갔겠죠. 빈손이 아니라 배낭을 메고 등장하니까 거기는 사장님이랑 친구들이 휘파람 불고 하이파이브하고 배낭을 행가래하면서 저희가 그날 밤 파티를 벌였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에티오피아에서 저한테 강도질했던 그 친구 사건도 그렇고 가방 불신 사건도 그렇고 굉장히 큰 상처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충분히 여행을 그만할 법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 거기서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꿈이었던 그 소중한 여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저의 이 경험 속에서 여러분이 만났던 그분들은 제 꿈이었던 이 여행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줬던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할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물론 여행 안에서 만나긴 했지만 여행을 뛰어넘어서 현재 제 인생 전체의 길잡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인생 경험 중에 베스트를 뽑는 경험이어서 여러분들이랑 꼭 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제가 여행 초반에 그렸던 그림들을 한 화면에 5개로 모아온 거예요. 근데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저는 초반에 이런 그림 스타일로 여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 속에서 만나게 될 그분 덕분에 제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제 인생뿐만 아니라 그림도 바뀌게 된 거죠.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한창 아프리카 케냐 여행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라고 하면 세렝게티 초원 다 정글만 있을 것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빌딩도 있고요. 백화점도 있고 높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전한 나이로비의 모습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여행자들한테는 그 당시 특히 좀 위험한 도시로 유명했어요. 근데 저는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전을 위한 규칙이 있었는데 우선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여행할 때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러면 술집에 갈 일이 없고 취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고 해가 지면 숙소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딱 해가 떠 있을 시간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 나이로비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숙소도 구해야 되고 이것저것 알아봐야 하니까 조금 일찍 가서 해가 지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숙소에 들어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일찍 도착하는 티켓팅을 하고 막 가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버스가 가는 한복판에서 고장이 계속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기사가 이제 열심히 고치셔서 좀 가고 했는데 나중에 몇 번 고장이 나니까 버스 기사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결국 그 버스를 고치기 위한 다른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저희가 길 위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다 진 상태였고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요. 숙소 알아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긴장된 상태로 배낭을 메고 내립니다.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누가 봐도 저는 겁에 질린 여자 여행자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현지 그 좀 짓궂은 시선을 가진 장난치고 싶어 하는 현지인 사람들이 저한테 툭툭 치고 말 걸고 뒤에 따라오고 가방 막 당겼다가 놓기도 하고 주변에 둘러싸기도 하고 멀리서 막 부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제가 길을 걸어갈 때마다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제가 짧게 이렇게 몇 문장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저는 아유 내일 여기서 여행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왼쪽 여기 팔을 붙잡고 확 끄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골목에 딱 돌아보니까 다행히도 저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길 가다가 저를 보고 너무 무서워하는 저의 모습과 그 상황을 보시고 저를 잡고 같이 뛴 현지 흑인 아주머니였어요. 그 아주머니가 저를 그 골목에 바로 딱 세우시더니 하셨던 말씀이 제 이름을 모르시니까 그냥 영어로 소녀라고 처음에 부르셨거든요. 소녀야, 너 저기 쳐다보지 말고 나랑 아는 사람인 척 하면서 얘기해 라고 하셨고 제가 어버버버버 아줌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주머니 성함이 너무 예뻐서 그게 본명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말씀하셨던 성함이 로즈메리라고 하셨어요. 로즈메리 아주머니를 그렇게 만나게 됐고 아주머니가 너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큰 골목 몇 개까지 숙소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같이 걸어 다녀 줄게 라고 했고 아주머니랑 같이 그 큰 골목을 몇 개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방도 없고 하다 보니까 허탕만 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가고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나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날 기다리고 있을 것 같거든. 너 여기서 혼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근데 저는 절대 혼자 있을 수 없었겠죠? 아주머니 저 절대 혼자 있을 수가 없다고 무섭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머니가 고민하시다가 그러면 우리 집이 좀 좁고 불편할 거야. 그런데 너가 오늘 밤만 나랑 가서 잠을 자고 해가 뜨면 너 혼자 나와서 숙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셨어요. 누구한테도 물어봤어도 오케이 했을 겁니다. 무조건 오케이를 하고 아주머니 댁으로 향해요.
이 나이로비에는 마을버스가 이제 봉고차처럼 생겼는데 이제 그걸 타고 한참을 가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요. 도착했어! 라고 했던 그 어두운 마을의 딱 시작점을 보자마자 제가 숨이 막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TV에서만 보던 판자촌이었거든요. 저는 판자촌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진은 제가 뭐 구글 어디서 가져온 사진이 아니라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말 그대로 판자로 다 이루어진 그런 집이었고 여기 꼬마아이가 서 있는 이 집이 아주머니 집 현관문입니다. 여기 딱 들어가면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작은 방 사이즈 정도의 공간이 딱 보이고 앞에 조그마한 2층 침대, 앞에 매트리스, 그리고 왼편에 식기류가 있는 거 보니까 부엌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또 놀라웠던 건 정면에 보이는 2층 침대 1층에 꼬마 아이 여자애 둘, 2층에 여자아이 둘, 그 매트리스에 여기 서 있는 이 꼬마 가장 막둥이 티나라는 애인데 이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여자아이 5명이 아주머니랑 살고 있는 6명이 살고 있는 작은 판자촌의 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저를 데려간 거예요. 사실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잠시 너무 그 열악한 풍경을 보고 제가 충격을 먹고 그래 여기서 어떻게 하룻밤 자고 빨리 나가야지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트리스에서 티나랑 로즈메리 아주머니랑 저랑 셋이서 잠을 잡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마 제가 이 판자촌을 처음 봤을 때 이런 충격만큼이나 이 꼬마 여자아이 5명도 분명 자기 전에는 없었는데 눈 떠보니까 웬 허여멀간 여자가 누워있으니까 신기했겠죠? 왜냐면 제가 눈을 떴을 때 2층 침대 다 각자에 앉아서 저를 다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이 헬로우 나 어제 엄마랑 같이 왔어. 뭐 설명 들었어? 엄마한테 어디 계셔? 뭐 이렇게 제가 휘성휘성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겠다 해서 전 아주머니를 기다리면서 이 꼬마 여자아이들이랑 같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 그림도 그려주고 아이들이 저한테 막 춤도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한참 뒤에 아주머니가 나타나셨는데 그때 제가 크게 감동했던 건 없는 살림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인 저를 한 끼라도 대접하려고 장을 봐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부엌에서 약간 수프 같은 걸 만드셔서 저희가 다 같이 나눠 먹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그 사이 친해진 모습이 흐뭇하셨는지 저한테 너가 여기서 뭐 하룻밤 더 자고 간다고 해도 우린 괜찮아. 불편할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하룻밤 만에 거기에 적응이 된 건지 이 사람들에게 정이 든 건지 모르겠지만 나 하룻밤은 더 자고 갈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제가 하룻밤을 더 잡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주머니께서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인과 성결 공부를 하러 갈 건데 저보고 같이 가재요. 따라갑니다. 저를 데려갔던 이유가 그 지인이 굉장히 동네에서 부자여서 혹시 저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뭐 유럽풍의 고급 뭔가 그 잎사귀 모양으로 막 된 그런 정원 대문에 마당도 굉장히 넓었고 단독주택은 아니었고요. 이제 부자들이 사는 고급 빌라 단지였어요. 근데 거기 2층에 살고 있는 4가족이었고 엄마, 아빠, 딸, 아들. 그때 아빠는 안 계셨고 딸, 아들은 제 나이 또래였어요. 들어가서 이제 아주머니 2분이 계시고 제가 소개하니까 아주머니가 그 부자 아주머니께서 뭐 한국에서 왔냐고 하면서 너무 친절하게 젠틀하게 저를 맞아주셨고 저는 제 또래 그 딸 아들이랑 같이 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딸 아들이 저한테 먼저 로즈메리 아주머니 집이 불편하면 우리 집에 와서 지낼래? 우리 내일 뭐뭐 할 건데 우리 거 같이 하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로즈메리 아주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렀고 저를 옆에 앉혀두시고 그 부자 친구분에게 이 친구가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또 아이들이랑 또 잘 놀고 하니 여기서 하룻밤 정도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부자 친구분이 그 전에는 너무너무 상냥하시다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표정이 싹 굳으시면서 로즈메리 너가 오늘 이 친구 데려와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할 줄 몰랐네. 미안한데 집 손님을 맞을 만한 공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딸 아들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보냈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에 대한 실망감과 저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어쨌든 집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와서 아주머니랑 같이 다시 우리의 사랑의 판자촌으로 돌아갔고 제가 거기서 4일이나 시간을 더 보내요.
네, 정말 신기하죠.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아이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기도 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요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 로즈메리 아주머니고 제 등 뒤로 보이는 파란색 레인 커버가 문제의 그 배낭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림 선물을 해주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때 너무 크게 느꼈던 거는 뭔가 나누고 베푼다는 건 가진 재산과 비례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돈이 별로 없는 배낭여행객이니까 응당 모든 도움을 내가 받아야지 내가 누굴 도와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떠나서 어떠한 행동과 진심으로 한 사람에게 돈 그 이상으로 행복과 선물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여행에서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닫게 해줬던 경험이에요. 제가 그때 로즈메리 아주머니가 저한테 줬던 그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나이로비에서 아주머니랑 작별 인사를 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갔던 곳이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라는 거대한 섬나라입니다. 이 섬나라에 가니까 주변에 또 작은 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조그마한 섬으로 한 30분 거리의 섬으로 이동을 하려고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배가 또 1시간 넘게 늦게 올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뭐 태연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심심해서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을 했어요. 아저씨도 지금 저랑 같은 배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 뻔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시작으로 어느새 앞에 있는 아줌마, 저기는 애기 엄마, 저기는 할머니, 사람들이 막 제 그림 돌려보고 있고 한참 친하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한참 놀다 보니까 제가 배가 고파서 근처에 있는 구멍가에 가서 뭐 하나 좀 사 먹어야겠다 해서 갔는데 저는 샌드위치를 하나 먹으려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투명한 통에 그 막대 과자, 좀 커다란 막대 과자 모양으로 된 불량식품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샌드위치를 하나 살 가격으로 이 불량식품 과자를 여러 개 살 수가 있었고 아니 그때 어떻게 그렇게 저는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 샌드위치를 하나 살 가격으로 이걸 여러 개 사서 사람들이랑 나눠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 과자를 사서 돌아가서 저랑 같이 얘기를 보냈던 사람들이랑 하나씩 나눠 먹었어요. 비록 굉장히 불량식품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막대 과자 타임을 가졌고요. 곧 배가 도착했고 저는 이 배 맨 뒷자리 오른쪽에 앉습니다. 앉자마자 어떤 처음 보는 여자분이 휘리릭 오시더니 제 옆에 딱 앉으시면서 헬로우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분 이름이 바네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이었고 제가 가는 그 섬에 살고 있는 현지분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더 많았습니다. 이제 그분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3, 40분 걸려서 섬에 도착을 해요. 헤어지려고 하니까 그 바네사가 저한테 아까 오면서 얘기했는데 너 그런 여행 경비로 지금 성수기여서 마땅한 숙소 찾기 쉽지 않을걸? 내가 너 도와줄게. 결국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녀의 집에서 무려 일주일한 시간 놀러 앉게 됩니다. 대단하죠, 저도?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관광하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무슨 친가족처럼 챙겨주는 거예요. 바네사도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을 했는데 자기가 집 나갈 땐 그냥 저에게 집 열쇠를 줬어요. 말 다 했죠. 너무 고맙긴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만났던 시간이 너무 짧은데? 제가 물어봤죠. 한 3, 4일쯤 됐을 때 바네사 우리는 배에서 만났던 게 단데 대화했던 것도 30분이 단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다 믿고 내어줄 수 있었던 거야? 내가 혹여나 나쁜 사람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하면서 농담 삼아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네사가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를 배에서 처음 봤겠지만 나는 너를 배에서 처음 본 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소름.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뒤에 했던 말이 나도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 카페 창문을 통해서 너가 배 타기 전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모습을 어쩌다 보니 찍혀보게 됐어. 그때 난 너한테 마음이 다 열렸어. 너는 참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네사는 제 시야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냥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이건 케냐에서 만났던 로즈메리 아주머니를 통해서 깨달은 정말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또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화면 속에 보이는 파란색 원피스 입으신 분이 천사의 바네사 언니고요. 제가 바네사가 저한테 했던 그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 내가 그냥 여행하고 내 꿈을 위한 여행뿐만 아니라 좀 더 향기로운 여행을 하면 좋겠다. 내가 돈으로 사람들에게 내 마음과 뭔가 선물을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
그림으로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고마운 사람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초상화를 그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초상화를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고마워했고 저도 뿌듯했고 그러다 보니 100여 장이 넘는 초상화를 그리게 됐었는데 받으시는 분들이 와 이거 내 인생의 첫 초상화야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서 행복해 하시는 얼굴을 보면서 저도 내심 욕심이 났나 봐요. 이제 어떤 친구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혹시 너도 나 초상화 하나 그려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한 적이 여행 중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알았어 해볼게 해서 제가 정말 화사하게 웃고 있는 제 생각엔 굉장히 화사했어요. 이렇게 화사하게 밝게 웃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줬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려온 그림을 보고 이제 그 뒤로는 그 누구에게도 초상화를 부탁하지 않게 됩니다. 원래 초상화는 항상 조금 더 예쁘게 그려줘야 되는데 너무 똑같이 그려주는 바람에 제가 상처를 받게 되죠. 넘겨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바네사랑 로즈메리 아주머니를 만나고 난 이후로 바뀐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이 그림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림 이 두 그림은 정말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색깔도 막 더 화려해진 것 같고 뭔가 뭐 사람들이 더 움직이는 거 그린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차이점이 있겠죠. 근데 제가 딱 수많은 차이점 중에 원하는 답을 딱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께 제가 가져온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의사책임 어머니. 얼굴 표정. 얼굴 표정이 바뀐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차이지만 딱 제가 원하는 답은 아쉽게도 아니었습니다. 네, 맨 오른쪽에 어머니. 따뜻하고 정겨운 따뜻하고 정겨. 아쉽습니다. 혹시 네. 향기. 뭐 아까 너에게선 좋은 향기가 나. 네네네. 그런 거 표현하시는 그런 걸 어떻게 표현을 거. 하죠? 얼굴에 색깔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사람들 얼굴에. 네. 숨겨져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너무너무 정확히 맞추셨어요. 맞아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답하셨던 분들 사실 정답이기도 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원했던 답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그림은 좀 딱딱하고 좀 얼굴도 굳어있는 것 같고 색도 풍성하지 않죠. 근데 다 그 선 안에 머물러 있어요. 모든 선과 색이. 근데 이 그림은 처음으로 선 바깥으로 색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느꼈던 향기가 그 사람의 영역 밖으로 번져나가는 그 순간을 그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향기라는 거에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었다가 이때 이 경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향기는 그 원천만 강력하다면 아무리 넓은 공간도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틈새만 있어도 밖으로 새어나가는 게 향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누군가 되게 향기로웠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건 결코 제 향기가 아니라 그 아프리카에서 만났던 그분들의 향기가 바다를 건너서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꿈이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게 꿈인데 그 그림이 누군가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향기롭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향기로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노력은 하지만 항상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짐하죠. 오늘도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지.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만나는 이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고 또 첫 번째 만남이지만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도 나에겐 어떤 향기가 나고 있을까? 내 향기를 어떻게 더 멀리 퍼뜨릴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신다면 저도 여러분을 만난 이 시간이 너무나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향기로우실 것 같지만 그렇게 제가 그리고 향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안 향기로운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 신발은 참 냄새나는 사진이죠. 제가 여행하면서 1년 내내 신었던 신발이고 이 신발을 버리기 전에 오래도록 기억하려고 이렇게 증명사진처럼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1년 이후로도 10개월 동안 쭉 중남미를 여행하면서 정말 대자연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작아질 수 있나 이걸 조금 마음껏 느끼면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여행을 돌아왔을 때 정확히 410장의 그림을 남겨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행 막바지에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컸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부분을 생략하긴 했지만 여행 가기 위한 준비 기간 2년 반, 여행을 하면서 2년을 여행하다 보니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고졸인 상태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 마치고 돌아가서 저는 뭐 이런 작가로서의 활동이라던가 강연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고 정말 이 경험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거라서 뭔가 이 이후의 넥스트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고졸이 된 상태에서 돈 다 쓰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약간 개인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우선은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는 찰나에 한국에서 청춘 여행기 공모전으로 어떤 기업에서 뭔가 상금을 걸고 공모전을 냅니다. 저는 그래, 뭐 장려상이라도 타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공모전을 멕시코에서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얼떨결에 한 번도 뭔가 1등을 해본 적이 없으나 제가 그때 1등을 하게 되면서 현금 300만 원을 받게 돼요. 저는 사실 1등보다 생활비가 생겼네 라는 기쁨이 더 컸는데요. 그때 이후로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선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출판사에서 한번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볼까요? 한 출판사가 생기고 한번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하면서 방송사에서 연락이 오고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2번을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출연했던 영상을 혹시 보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때 제가 중앙아시아 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뉴스에도 나오게 되고 저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아침마당에도 3번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해 전시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9월 말부터 한 달간 또 서울에서 전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때 마침 서울에 올라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림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말 너무 감사한 선물들을 받긴 했지만 이것보다 더 저에겐 의미 있었던 선물이 있었는데요. 사실 세계 일주 갈 때 저는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소중함이라던가 한국에 대한 그 애정이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봐요. 한국은 재미없어. 왜냐하면 내가 나고 자란 곳이라서 뭔가 다 익숙하고 뻔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몰랐고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 나 이 한국 여행 해봐야겠다. 나 한국의 아름다움을 내가 내 손에 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그렸던 그림들을 제가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제가 첫 번째로 여행했던 곳이고 왜 폐교야? 라고 하시겠지만 저희 엄마가 졸업한 중학교를 제가 여행으로 갔습니다. 엄마랑 같이 엄마가 공부했던 교실에 가니까 이렇게 풍금이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때 추억을 막 말씀하시는데 전 한 번도 엄마의 추억 속에 있어 본 적이 없지만 중학교 추억 속에 그때 그 장면이 굉장히 영화같이 감동적이어서 첫 번째 그림이 풍금에 머무는 이란 제목으로 건반 하나하나가 그때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긴 보성 녹차밭이에요. 근데 제가 전망대에 딱 올라가니까 이 친구도? 하면서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던 레게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색 레게머리를 하고 있는 보성 녹차 아가씨를 그리기도 했고요. 경주 연꽃밭을 갔는데 이 연잎이 다른 꽃보단 다르게 좀 수평적으로 너울대잖아요. 그 모습이 누군가 작은 존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망망대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파란색 연꽃 바다를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이곳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흥 메밀밭인데 걷다가 맞은편에서 오시는 할머니 2분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계시길래 제가 이 2분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 근데 몰래 사진을 찍으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어르신 2분께 가서 제가 지금 그림 그리면서 여행을 하는데 2분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었어요. 그러자 저는 포즈를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있는 포즈를 취해주신 덕분에 제가 엄청난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 펼쳐져 있는 이 메밀밭의 풍경이 이 지역의 진정한 원더우먼이구나. 진짜 살아있는 영웅들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펄럭이는 망토를 제가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로도 겨울에도 여행을 하면서 변산반도 채석강에 갔는데 이 채석강의 이 층리가 오래돼서 빛바랜 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책의 주인은 누굴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바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다의 서재라는 제목으로 바다가 책을 읽으러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겨울 순천 갈대밭인데요. 갈대가 보면 바람 부는 대로 몸을 맡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자신의 머리를 맡긴, 미용사에게 맡긴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대에 얼굴을 붙여서 머리를 이렇게 바람에게 맡기고 있는 모습을 겨울 갈대밭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어요. 아니면 갑자기 할머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제 이름 김물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저희 친할머니이시고요. 할머니가 충남 서산에 사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놀러 갔다가 아침에 안 계셔서 밖에 나가 보니까 아침에 손녀 냉이 된장국 해주신다고 이렇게 냉이를 캐고 계신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서 할머니의 냉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냉이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할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얼굴에서 탁 튀어나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곳곳에 사진을 통해서 이런 기와집에서 김밥을 찾기도 했고 그 사이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꿀 떨어지고 있고 돌담을 보면서 그들의 세계가 또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1년 6개월 정도 그때 틈틈이 여행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오고 난 후에 이제 두 번째 책인 아트로드 한국을 담다 그림 여행 에세이를 출간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여행을 한국도 많이 하고 국내도 많이 하고 해외도 워낙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여행 계획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향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때 말했던 목표를 다 이룬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내가 모으려고 했던 이 돈을 다 모으고 나니까 또 다른 데 쓸 데가 생겨서요. 그리고 좀 위험할 것 같아서요. 허락을 받지 못해서요. 그리고 하기 싫어졌어요. 너무너무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고 야속하게도 이 여행이라는 관점을 떠나서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뭔가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땐 항상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가 훨씬 많고 안 되는 이유 찾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세계 여행을 하기 전에 모든 주변 사람들이 섭섭하게도 저한테 되는 이유를 얘기해 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학업을 중간에 마치고 가야지 왜 지금 가? 왜 하필 너 혼자? 왜 하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 나라를 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저한테는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떠나야 정말 행복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유는 누가 들어도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유였고요. 그 누구도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뜬구름 잡는 이유 하나로 제가 여행을 갔고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너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변의 다수의 입에서 되는 이유를 들으려고 시간을 많이 쏟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 내가 해서 한번 보여주자. 안 되면 내가 또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나는 이거 되는 이유 하나 있으니까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한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예상 밖의 산으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체 삶에서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단 한두 번 정도는 모험처럼 그 끌림에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잠재성과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여행을 떠나기 한참 전 학창시절로 돌아갔을 때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낮은 학생이었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긴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나 혹은 누군가가 막 시험도 되게 잘 보고 막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상도 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과연 축하해 준 적이 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고 맨날 자책하고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했던 학생이었어요. 부끄럽지만. 근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상황들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세상에 그 누구도 똑같은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걸 느끼고 나니까 누군가가 정말 자신이 잘하는 일을 막 빛나고 너무나 성공적으로 걸어가면 저 사람은 내 길을 뺏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정말 저렇게 멋있게 가는 거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됐고요. 그와 동시에 나도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을 나만의 길을 걷고 있어 하면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들으시면서 역시 여행을 떠나야 뭔가 결과물이 생기고 깨닫는 거야. 꼭 모두에게 여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걷는 저만의 길 위에는 오랜 여행과 많은 장수의 그림이 존재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의 길 위에는 여행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림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여기서 언급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이 다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 각자의 길을 멋있게 가시겠지만 공통적으로 함께 했으면 하는 건 있어요. 그 길이 어떤 선택이든 향기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굉장히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길이 향기롭다면 어떤 길을 가든 너무나도 멋진 영역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따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의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 관계상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조금씩 말이 빨라지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앞에서 끄덕끄덕 하면서 박수 쳐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물길이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Q&A를 해도 될까요? 한두 분 정도 지금 바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뭐 주제를 막론하고 지금 여쭤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바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어떤 질문을 하실지 기대가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소도 있으셨고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장소일 것 같지가 않을 것 같고 그냥 순간이란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오랜 시간 여러 곳을 여행하시면서 최고의 순간이 어떤 게 최고의 순간이었는가 하는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 작가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향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여행을 하시면서 뭔가 변화가 되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최고의 순간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김물결이라는 사람과 여행을 끝나고 나는 사람이라면 뭐 결국은 하나의 경험이지만 떨어져서 보면 아마 앞과 뒤에는 아마 최고를 꼽는 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작가님한테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언제였고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그냥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행에서 저에게 최고의 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고의 순간, 경험이 아닌 최고의 순간. 최고라고 꼽을 수 있을 경험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히치하이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히치하이킹을 하면 위험한 방식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을 했었고 고민하다가 그 선택을 하기도 했었는데 히치하이킹을 해서 어떤 부부가 저를 딱 태워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저를 태워주고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딱 내려주면서 저한테 그 가는 길에 제가 여행했던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분들께서 내려주면서 명함을 주시면서 너가 힘들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지역을 여행을 할 때 여기 연락을 줘 라고 하면서 연락처와 명함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분이 우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뭔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진심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었던 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제가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서로 지금까지도 좋은 인연을 만들고 있어요. 그 순간을 시작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 그분이 저한테 내려주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셨던 그 순간이 저는 한 건 없지만 제가 받은 부분에서 저에겐 너무나도 약간 이전과는 달랐던 경험을 그리고 또 이후에 정말 감사함으로 더 여행을 열심히 했었던 순간이어서 순간이라고 하니까 그 순간이 사실 가장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멕시코였고 그때 만났던 그분들은 제가 멕시코 부모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까지 애틋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사실 여행이 어떠한 장소를 봤을 때 아름다움이나 혹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뭐 그런 액티비티의 경험의 기억보다는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다 꼽아보면 그때 만났던 사람들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면서 그런 최고의 순간들의 경험의 끝엔 결국에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고 저도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왔을 때
내가 어떠한 뭔가 멋있는 풍경을 보여주고 뭐 맛있는 걸 사주고를 떠나서 내가 먼저 괜찮은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여행을 하면서 결국엔 내 기억 속에 남는 결과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깨닫게 되면서 저도 그걸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다시 되돌아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분을 만났던 순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마지막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네. 그럼 네, 마지막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있으면 네. 멋진 아버님. 네. 소중한 경험 잘 들었습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최영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뻔한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뻔한 질문 아주 좋아합니다.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뻔한 질문 하나는 그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소통을 하셨는데 영어도 짧다고 하셨고 그런데 대부분 원하는 소통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네. 참 궁금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물론 바디랭귀지도 썼었고 또 뭐 그림으로도 표현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다 소통이 될까? 네. 그게 궁금했고 또 하나는 그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거고 도움도 받으셨을 거고 그러셨는데 이제 여행을 하고자 할 때 낯선 곳에 갈 때 가장 뭔가 고민하게 되는 게 과연 안전할까? 그게 큰 걱정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큰 위험도 당하셨고 그랬지만 다 해결해 주셨는데 도움을 받을 때 그 저분이 과연 나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인가 아니면 나한테 어떤 다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분인가 좀 고민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요. 어떤 기준에서 그 분간할 수 있었는지. 받아들일 상대로 판단하셨는지. 아, 전혀 두 질문 다 뻔하지 않았고요. 정말 뻔하지 않았고 우선 첫 번째 대답을 해드리자면 언어적인 거 아마 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엔 영어 잘 못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행을 저렇게 한 거야? 어떻게 저런 경험을 다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저도 처음에 여행 떠났을 때 한 3개월 정도 차까지는 언어적으로 장벽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제가 생존을 위해서 언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와 함께 여행하거나 가이드가 있으면 이 사람이 저를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롯이 제가 다 뱉고 들어야 하다 보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영어 실력이 너무너무 빠르게 올랐어요. 그게 집중력도 있었겠지만 내가 결국엔 또 내일 눈 뜨면 영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랑 대화할 때 이 사람이 했던 그런 문장이나 단어들을 제가 다시 사용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 문장을 기억하고 그날 밤에 한번 써보기도 하고 아 이렇게는 중간에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문장이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수능 공부할 때도 깨닫지 못했던 걸 여행 3개월 차부터 그게 저에게 굉장히 빨리 습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3개월은 영어 장벽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 이후로는 영어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빨리 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6개월 지났을 때는 대화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했었고 제가 그래서 수능을 보고 막 영어 공부를 하고 막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빨리 느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중남미 스페인어를 쓰는 국가를 한 6개월 넘게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도 한 3달 정도 이후로부터 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밤마다 공부를 했고요. 스페인어 숫자를 외웠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문장을 얘기했을 때 그걸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쓰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도 비슷하게 3개월 정도부터 제가 스페인어로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됐었어요. 저도 굉장히 신기했고 저는 그게 제 여행의 굉장한 큰 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여행을 갈 때 언어가 안 통하는 나라를 갈 때 그 은근히 변태 같은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만 2달 동안 여행을 했는데 마다가스카르는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여서 프랑스어랑 말라가시라는 정말 다른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거기 2달 동안 말라가시어를 배워가면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행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저도 그랬었고 뭐 가서 뭔가 새로운 걸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언어는 다 알고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언어도 가서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하고 경험이니까 한번 가서 해보지 아니면 나는 여행자니까 좀 틀리고 실수해도 돼. 이런 너그러움이 생기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가 안 통하는 나라 갈 때 오히려 좀 되게 묘미를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즐거움으로 언어도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움을 받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 다 세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생사가 달려있는 선택들이에요. 모든 여행의 선택들이. 몇 번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다는 그 조건이 저에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누가 도와준다고 했을 때 히치하이킹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대가 차가 와도 제가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나 그 분위기를 정말 빠르게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태워주고 도와주겠다는 사람의 차를 다 타지 않았습니다. 차를 세웠을 때 뭐 어디 가냐 태워줄게라고 했을 때 일말의 쎄함이나 그런 느낌을 느꼈을 때는 아 근데 내가 친구 한 명 같이 기다리는데 지금 화장실 가서 먼저 가세요. 이 멘트를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이분은 진짜인 것 같다라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만 그 차를 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생존과 엮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사람들을 봤던 것 같기도 해요. 그와 반대로 누군가가 정말 진심으로 따뜻한 선함으로 저한테 마음을 열면 저도 그만큼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극과 극의 경험이 있는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퀴즈 맞춰주신 두 분이랑 그리고 또 질문해주신 두 분 다 같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서 제가 어떻게 딱 운명적으로 티셔츠랑 가방을 딱 4세트를 서울에서 갖고 왔는데 그분들께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오시면 제가 선물도 드리도록 할 테니 잊지 말고 좀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김물길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